안녕하십니까. K-사이언스 라이브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노성찬입니다. 먼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한 과학의 달을 기념해서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 과학기술 ICT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봄날의 과학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주차 디지털 뉴딜 분야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첫째 주 우주개발, 둘째 주 바이오에 이어서 셋째 주 K-사이언스 라이브 1일차 디지털 뉴딜 분야 강연이 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자분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목은 일상을 바꾸는 혁신적 미래 디지털 뉴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실 예정이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심진보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이 그 키워드로 한참 떴을 때부터 그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전자통신연구원을 대표해서 강연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강연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올해로 역사가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격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 대표격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하니까 자부심이죠. 네, 큰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뭐 하고 계셨던 혹은 이제 발자취나 아니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과학기술 정책, 우리가 어떻게 R&D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자가 왜 오늘 강연을 하게 됐냐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고요. 또 하나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기피하는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보다 저처럼 넓고 얕게 하는 사람이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강연을 맡게 된 겁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기대가 또 많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던 부분이었는데 첫째 주에 우주 개발, 둘째 주에 바이오, 그리고 뭐 마지막 주차에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거다라는 정확하게 이해가 딱 들어오는데 디지털 뉴딜이다 이러면은 좀 한 번에 안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실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들으면 좋을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뉴딜이란 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디지털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관련된 정책의 이름이다 보니까 좀 이따 설명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뉴딜 정책을 흉내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올려놓겠다고 해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안점은 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가의 얘기와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잘 추진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일 이제 같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강연해 주실 분은 이게 만약에 잘 됐었을 때 특정 분야에 대한 설명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아마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 오늘은 이렇게 폭넓은 분야에서 이해를 돕고 내일 이렇게 이어서 듣는다면 이해가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줌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번 서로 나누고 강연을 좀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인사 여러분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래 줌 강연은 소름 들은 거예요. 네. 예, 강연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예, 그러면은 이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상을 바꾸는 혁신적 미래 디지털 뉴딜이라는 제목이고요. 심진보 책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심진보입니다. 제가 이름도 진보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를 40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조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디지털 뉴딜 정책이 어떤 내용이고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 모든 일은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면 제대로 추진되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디지털 뉴딜을 해야 되는지에 이해만 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왜 추진되어야 되는가에 제가 부제로 The Great Rese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The Great Reset,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저거 굳이 해석하자면 거대한 리셋 또는 위대한 재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The Great Reset이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했냐 하면은 21세기 전반부에 우리가 너무 큰 격변을 겪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격변이 바로 뭐냐면 21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과학기술적 변화를 한번 직면하고 있었던 와중에 우린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에 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격변이 맞물리면서 21세기의 인류 사회가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The Great Reset이라고 해외의 석학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가장 격렬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혹시 저분 얼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이신 클라우스 슈밥 박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도에 출간됐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으로 너무나도 알려졌던 분이고 한국의 내한에서 강연하신 적도 있죠. 이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최근에 Great Reset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큰 변화를 거쳤고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등장해서 오히려 그 위기 때 전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것을 The Great Rese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Great Reset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 기업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21세기 전반부의 격변을 The Great Reset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작년부터 The Great Reset Initiative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의 경제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목적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회적인 계약의 형태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의 방식도 바뀌고 일하는 양상도 바뀌고 우리가 일하는 형태도 바뀌면 그의 계약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추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현재의 시스템보다 조금 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둘째. 셋째는 디카보나이제이션,
카보나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탄소사의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탄소를 저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국이 고립적으로 자기네 방역만 신경 쓰다가 이 사건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난제들이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5가지 요인을 작동시키는 새로운 인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The Great Reset Initiativ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클라우스 슈밥 의장의 말대로 역사적으로 그런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했던 국가나 기업이나 문명이 실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릴 키워드가 바로 서양 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발음이 조금 욕 같기는 해요. 시빌라이제이션. 근데 이 서양 문명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문명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현재 지구에 있는 문명은 4가지입니다. 본래 인류의 역사 속에 총 문명의 숫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르지만 보통 한 23개 정도의 문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문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잉카, 마야, 아즈텍 이런 문명들 거의 다 유적과 유물로만 남아있고요.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문명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를 제패하고 있는 문명이 바로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서양 문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문명이란 게 있고 세 번째가 현대 인도 문명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과 격렬하게 대립적인 이슬람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서양 문명이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문명, 그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의 삶은 서양 문명식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뭐라고 부르죠? 우아기나 마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입는 이 옷을 양복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양식 복식이에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을 갔는데 보통 한의원을 먼저 가세요? 양의원을 먼저 가세요? 양의원이라고도 안 해요. 서양식 병원이 그냥 병원인 거예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요 대의민주주의예요. 서양식 정치 제도예요. 우리의 그 정치 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통령 중심제예요. 프랑스에서 발전한 서양식 정치 체제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서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문명은요 서양 문명이에요. 근데 서양 문명이 세계를 제패한 거는 길게 봐야 300년, 짧게 잡으면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인류의 그 긴 역사에서. 그 서양 문명이 세계적인 제패 문명으로 크는데 놀랍게도 위기들이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바로 인류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불렸던 14세기의 흑사병이에요. 들어보셨겠는데 흑사병은 패스트란 질병이죠. 2년 전에 중국의 내이멍구 자치주에서 패스트가 다시 발병해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이 사망자가 나온 패스트는 림프절 패스트란 질병이고요. 14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저 패스트는 선패스트란 질병입니다. 이 선패스트란 질병이 중국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풍토병이었는데 비단길과 이 바닷길을 따라 가지고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초토화시켰냐면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건 어떤 가정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고 걸어다니는 3사람 중에 1명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팬데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500만에서 최대 2억까지 이걸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질병이었어요. 왜 추정하냐 하면 이게 실제 발원했던 중국 또는 중앙아시아는 인명에 대한 통계를 경시하다 보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만 3분의 1 죽었고 그 이상 더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팬데믹이요 사실 큰 유럽 발전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럽의 기본 제도였던 종교가 카톨릭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유럽의 정치의 기본제도였던 봉건제가 붕괴하게 되고, 또 하나 르네상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신 대신 인간을 찾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서구 문명은 오히려 발전을 거듭하게 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문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초반을 강타했던 팬데믹인 스페인 독감이죠.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니까 스페인에서 시작됐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이 질병은 발원지가 미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또 중국이야?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는데, 이 왜 팬데믹이 대부분 벌어지는 지역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이란 건 짐승과 인간이 서로 바이러스나 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짐승을 많이 키우는 지역일수록 이런 질병의 발생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다 보니까 이런 질병의 발원지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의 발원지가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아직도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은 스페인 독감을 갖게 됐어요? 이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던 시기가 1918년부터 1920년까지입니다. 제가 오타를 썼습니다. 저기 2020년이 아니고 1920년이에요. 4번 유행을 했는데요. 이때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유럽의 수많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후방과 전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쟁 당사국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가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런데 유럽에 한구탱이 있었던 스페인이란 나라는 전쟁터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게 기사화됐고요. 그걸 미국의 기자들이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식으로 타전하면서 스페인 독감이란 이름을 갖게 된 거지, 실제 스페인에서 시작된 독감은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은요,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한국에도 옵니다. 무려 288만 명이 감염이 돼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줬던 팬데믹이었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오히려 또 한 번 유럽과 미국을 강화시킵니다. 즉 서양 문명 국가들을 강화시켜요.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의료 시스템에 공중보건, 질병이 원천적으로 걸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죠. 두 개를 결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대의 서양의학의 모태가 여기서 탄생되게 됩니다. 의리와 공중보건의 결합은요, 인간의 수명을 정말 비약적으로 높여놓게 돼요. 단적인 예로 1900년도 미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어요. 40밖에 안 됐나요? 40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의료 시스템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40이었던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이 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된 이후로 계속 늘어나서 2000년, 즉 100년이 지나게 되면 약 76세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40세가 거의 수명이 2배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따라서 산업의 생산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두뇌로 지식을 축적하는데 두뇌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이러면서 서양 문명은 스페인 독감을 계기로 또 한 번 세계를 제패했던 겁니다. 결국 거대한 위기가 누구에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 말고도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가 세계를 불어닥칩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전반이었던 1929년부터 39년까지 벌어진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계가 이 경제 대공황을
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대공황의 시작은 미국이 되는데 미국에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을 하는데 얼마나 실업자가 많이 생겼냐면 1929년부터 39년 사이에 최대 실업률이 20%가 넘어갔어요. 실업률이 20%란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아빠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큰 공황 상태에 빠졌던 걸 바로 대공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격변이 또 한 번 미국을 세계의 탑 국가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 탑 국가로 올려놨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제인 디지털 뉴딜이라고 불릴 때 뉴딜 정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뉴딜 정책은요 1933년부터 38년까지 미국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이에요. 그 전에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고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인데요. 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에게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년공들에게도 어떻게든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해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이었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공건축의 그 상징이 바로 저기 그림에 있는 후버댐이라는 댐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었던 게 바로 후버댐인데요. 여러분 혹시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시면 트랜스포머 1에서 요 후버댐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은 이 뉴딜 정책을 잘 추진해서 대공황을 극복해요.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가 된 후에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아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걸 한국이 이번에 또 한 번 손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는요. 새로운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될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연을 신청해서 들을 정도의 의지시라면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을 접하고 강의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4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든 산업혁명은요.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었어요. 인간의 몸뚱아리는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일마력, 즉 말 한 마리의 힘도 못 냅니다. 우리의 몸은 진격의 거인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 비루한 몸뚱이만으로 생산하는 게 워낙 딸리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요 뇌가 발달해서 있는 지적 능력. 또 하나 다른 짐승과 달리 직립보행을 해서 자유로운 양손이었던 거예요. 이 양손과 머리를 이용해서 인간은 도구란 걸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집합체를 우린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술이 작동되는 원리 또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이 몸뚱아리를 극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아주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즉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과학기술의 등장 시기, 그게 바로 산업혁명 시기예요.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과학기술은 수력을 이용했던 물레방아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산업혁명, 우리 교과서에선 딱 한 번 배우는 그 산업혁명입니다.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무려 100여 년간 벌어졌고요. 영국에서 시작됐죠. 방적기, 선철, 증기기관 등으로 대표되는 혁명이 한 번 있었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1870년대부터
1920, 30년대까지 약 5, 60년 정도 벌어진 두 번째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스틸, 강철이 등장하고요. 현대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전기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두 번째 있었고 197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40년 정도 3차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수많은 과학기술이 등장하는데 가장 생산성을 높였던 과학기술은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 2, 3,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였는가에 따라서 별명이 붙게 돼요. 1차 산업혁명은 공업화, 기계화라는 별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간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하던 걸 벗어나서 대규모 금속 기계를 놓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업화 혁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은 산업화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진정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경제 시스템인 대기업이라는 게 등장하는 게 이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정보화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러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요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능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 3차례의 산업혁명이 주로 인간의 손발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번째 산업혁명은 인간의 손발이 아니고 인간의 머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머리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두피까지 다 포함하니까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첫 번째,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셔놓고 왜 인간의 손발을 대신했다고 얘기하시죠? 얘기하는데 3차 산업혁명 때 가장 발전한 산업이 정보통신 산업이에요. 정보통신 산업은요, 본래 목적이 내가 원거리에 가는 수고를 덜고 원거리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다리를 편하게 했던 혁명입니다. 그게 정보화 혁명이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는 게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혁신이 왜 벌어져야 되는 거죠?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10,000년이 넘는데 이 철학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을 가장 잘 정의한 명제를 내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인간이 다른 짐승과 차별되는 정의를 한 줄로 딱 내려버리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인간은 땡땡하는 존재다. 이 땡땡이 뭐죠? 입모양. 옹알이. 그렇죠.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조금 유식한 말로 사유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게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짐승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적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를 대신한다고? 그럼 인간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데? 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혁신이 왜 벌어져야 되는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연결돼서 인간의 이 작은 두뇌 용량만으로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1980, 90년대에 데스크탑 PC 앞에 앉아서 내 분야를 분석한다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엑셀이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숫자 많은 스프레드시트로 된 거.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적었어요. 세상이 덜 복잡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행과 열이 수천 개, 수만 개짜리들이 대부분의 행과 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세상의 사물과 사람이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 여기저기 붙어 있는 센서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어요.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죠. 이 초연결 사회는요,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제대로 분석한다고 모든 네트워크가 센서를 가동시켜서 실제 분석에 들어가려면 엑셀의 행과 열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조 개에서 수십조 개짜리인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셀 속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머리로
이걸 프레임워크를 짜서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기술, 그게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 가운데 99.95%의 데이터는 쓰레기들이에요. 가베지예요.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는 실제 모든 디지털 데이터의 0.01%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발라내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도 필요해져요. 이 분석과 예측을 해주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AI인 겁니다. 여러분, AI가 뭐의 약자죠? 약자라고 물어봤으면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답하면 안 돼요. 영어로. 그렇죠.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2016년 2월이에요.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리랑 붙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당시에 제가 AI 강연을 여러 저기 다니고 있다가 농림수산축산부라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분들을 모셔다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분들을 강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학생분들과 똑같이 끌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강의에. 그래서 대답을 정말 안 하세요. 또는 대답을 해도 옹알이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보고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AI가 뭔지 다 아세요? 라고 했더니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안다고 우렁차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의 AI는요, 조류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공에 따라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등장해서 분석과 예측을 잘해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의 과학정보통신기술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혁명, 즉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이 센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엄청난 데이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분석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해내서 인풋 요소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측을 잘하면 소비자에게 먹힐 수 있는 제품 또는 다른 과학기술을 선도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석과 예측을 잘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거죠. 근데 여담인데,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산업혁명은 끝나고 나서야 정의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3차례 산업혁명을 정의했던 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제 2010년대, 20년대가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는 신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미친 듯이 떠드냐 하면은, 지금 등장하는 과학기술들의 그 혁신성이 아마 4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 변화를 달리 설명한 마땅할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공식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전문가가 각자의 그 정의를 내려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여러 개의 다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공하시는 교수님 모셔다 놓고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에너지 전공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원자력혁명, 4차 산업혁명은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혁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분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도 공히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의 기저, 바닥에는 정보통신기술, ICT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거대한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T 분야의 주된 발전 방향이 바로 지능화예요. 이래서 아마 몇십 년 후에 4차 산업혁명이 공식적으로 정의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지능화 혁명이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능화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 지능화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능정보사라는 게 등장했는데 과거 3차 산업혁명으로 생긴 사회가 정보사회예요. 정보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계산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업무 처리를 잘하는 거고 정보와 네트워크가 힘이었는데요. 이제 지능정보사회는 사고를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힘인 세상으로 갑니다. 또 하나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저 그림 자체가 뭐냐면 우리 글로벌 경제 성장률인데 2000년대부터 2000년 10년 전까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평균 성장률은 약 5% 정도였어요. 이랬던 게 2010년대가 되면 3%대로 뚝 떨어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이런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표준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이 분명히 그레이트 리셋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길이 있죠. 이 그레이트 리셋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 시스템을 혁신을 못해서 실패하는 이류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을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대전환해서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작년도 7월에 등장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자체를 그레이트 리셋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해외의 과학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하는 경제였는데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 선도형 경제로 가자. 지금까지는 탄소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탄소를 빨리 이루자. 세 번째, 지금까지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빈익빈 부익비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잘 살게 되는 포용사회로 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무려 160조 원을 투자하는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은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예요. 한국판 뉴딜은요, 녹색 성장과 유사한 틀을 가지는 한국이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잘하자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는 디지털 뉴딜,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시키자는 안전망 강화 세 축이 있는데 이 중에 디지털 뉴딜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60조 원 가운데 디지털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은요 2025년까지 약 53조 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뭐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긴 하죠. 이 그럼 디지털 뉴딜은 그 중에 뭡니까? 이 디지털 뉴딜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DNA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 뭐 세포하고 DNA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명 센스도 끝내줘요. DNA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 DNA를 우리나라 전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에 융합시켜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국가로 완전히 바꾸자는 프로젝트가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추진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자. 두 번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 교육 인프라 자체를 디지털로 바꾸자. 세 번째, 언택 전택도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자. 네 번째,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분도 계셔서 얘기하는데 댐, 뭐 도로망, 항만, 공항 이런 게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이런 걸 디지털화해서 관리하자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활용하고 개방하자. 두 번째,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시킨 5G. 여러분 5G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정말 창피해요. G가 0이면 5도 5라고 발음하십시오. 5G를 전 산업에 융합시키자라는 얘기. 그리고 AI 활용을 확대시키자.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바꾸자.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 쪽으로 바꾸자. 이라는 방식을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인 디지털 워크로 바꾸자. 교통, 수자원, 재난대응 간첩 등의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핵심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하는 건 강의에 큰 의미가 없어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목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성공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이 정책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굉장히 신기술들, 디지털 신기술들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게 둘째. 세 번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됐던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에 지능을 담는 변화, 그래서 지능화로의 진화를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이에요. 아까 제가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후보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데이터 댐은 바로 뭐냐면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수집하고 축적하는 댐을 만들어서 다른 모든 산업에 이 개량화되고 아주 제대로 정리된 데이터를 뿌려주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댐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과제고,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이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요,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건물, 항만, 도로 같은 걸 디지털 세상에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감각으로 감지하지 못했던 위험 같은 걸 디지털 세상에서 감지해서 센서와 네트워크가 감지해서 위험을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도로 시스템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 현실의 도로 시스템도 통제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산업 전 분야와 우리의 SOC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 3, 4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수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편리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대표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가 하이퍼루프예요. 한국도 지금 도입 예정인데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자기부상 열차인데 진공관 튜브 속을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예요. 그러면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하이퍼루프는요, 막 사람들이 여러 명 탄 열차 여러 량을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24명에서 한 45명 정도 탄 열차 한 량을 총알 쏘듯이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이론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지금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KTX의 운행 최고 속도가 약 시속 300km거든요. 저 하이퍼루프의 이론적인 최고 속도는 시속 1200km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잉 747 비행기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현재 미국의 유타 사막과 네바다 사막에 시범 구간이 설정돼서 시범 운영 중인데 아마 2020년대 말쯤 되면 세계 각국에 곳곳 도입될 겁니다. 저게 한국의 직선으로 놓여서요,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게 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14분 50초면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방에서 하이퍼루프역 근처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곳곳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수명이 20세기에 2배로 늘었는데 이제 인간의 수명이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뉴딜을 기초로 해서 발전하게 되면 혁신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금 올라온 그래프인데요. 현재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약 84세 정도예요. 요즘 대부분 80세 이상은 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인 구글의 자회사 중에 구글 벤처스가 있어요. 거기에 빌 마리스 회장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구글 벤처스는 21세기 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500세로 늘리는 걸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500세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저게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프린터를 통해서 내 모든 장기를 건강할 때 찍어뒀다가 문제 생길 때마다 갈아 낄 수 있어요. 뇌에다 삽입하는 수많은 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본래 장기가 죽고 뇌가 죽어서 사망하는 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아 끼면 계속 사는 거예요. 500세를 사는 인간이 21세기에 등장하게 되면 사회와 삶은 완전히 바꿔요. 왜? 현재의 직업은요 60세에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럼 500세를 사는데 60세에 은퇴해서 노후를 440년을 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사람의 일하는 시간이 350년, 400년이 되고 노후가 100년, 150년이 되는 세상이 이제 21세기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하나로 300년을 내가 버틴다?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평생 일 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거리를 찾아다녀야 돼요. 완전히 세상과 산업이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저 수명의 증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강화되면 증강인류라고 부르는데 기계 인류와 같이 공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미래학자 가운데 약 90%는 유토피아로 바라보고요. 일부 학자는 디스토피아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보는 아니어서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심어주는 연구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도 등장해요. 우리 인간 자율성 상실되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모든 게 연결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게 연결되면요. 어느 한 군데가 뚫리면 나머지도 다 뚫릴 수 있어요. 이게 보안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퀀텀, 양자 암호, 양자 저항 암호 같은 기술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소속된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세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면 욕먹어요, 그죠? 이제 끝나가는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하고 저탄소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것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우리는요 지금 미래 사회로의 격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격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위기로만 냈던 국가나 기업 문명은 망하고요. 이걸 기회로 살리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흥합니다. 이건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의 장이에요. 이런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그레이트 리셋해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 정부 정책 설명하러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저 디지털 뉴딜이 뭔지 왜 추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사람이에요. 디지털 뉴딜의 미래는요 생산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고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이 수명을 선택하고 기계 인류와 사람이 공존하고 위험도 오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최고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이 급격하게 변하는 변화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눈여겨 바라봐서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자세도 있어야 되지만 이 변화를 내가 한번 이끌어 봤으면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의 정책이지만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며 우린 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세상과 삶을 완전히 바꿀 테니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강연 열심히 해주신 신진보 책임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매번 그랬듯이 줌을 통해서 사전에 두 분의 질문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설진철님 연결 가능할까요?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네, 짧았죠. 네, 되게 큰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뉴딜을 시행하는데 보안 이슈가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디지털 뉴딜 정책 가운데요, K 사이버 방역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K 사이버 방역은 보안이 위험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K 사이버 방역이란, 우리 K 방역 잘했잖아요. 사이버 방역이라고 해서 보안 쪽을 강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업 지원책과 또 하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양자 쪽에 대한 투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요, 디지털 세상이 전환될 때 제가 큰 위기가 3개 온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연결되면 보안에 취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역시 디지털 뉴딜에서 큰 축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형준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 박사님, 디지털 뉴딜에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도적 변화에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타다에서 들이 걸렸을 때는 이런 제도적 변화에도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뭐 사람들은 이걸 금광, 노다지, 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원의 보호보다는 자원의 활용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 디지털 뉴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결국은 뭐 AI나 자동화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나오고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어떤 이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을 생태계 속에 넣고 지속적으로 뭐 발전하고 뭐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도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간도 이게 몇십 년에 걸친 기간인데 뭐 도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약간 좀 회의적인 한계가 질문이 지금 자꾸 있다니까 끊겨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잠깐 끊기긴 했는데 그 핵심은 제가 캐치는 했어요. 결국 디지털 뉴딜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뉴딜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 실제 R&D를 더 많이 하는 건 지금 국가가 아니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과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를 하는데 거기에 씨앗이 되거나 기반이 될 수 있는 걸 정부가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옹호만은 하지 않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가지는 한계점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 뉴딜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25년까지 53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 53조 원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해외 글로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2021년도 한 해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자체가 14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뉴딜 몇 년간 하는 것보다 3배가 일단 1년 동안 커요. 그리고 일본의 올해 R&D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뉴딜로 5년간 투자할 금액이 걔네는 1년짜리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야를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이 너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있다 보니까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너무 많은 분야를 전부 다 다루는 게 이 정책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포커스가 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컨텐츠 측면에서도 몇 가지 부족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데이터가 돌게 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 이슈 문제,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잘못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거를 이게 정책에서는 안 다루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완해 나갈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력 육성 같은 거는 조금 담겨 있긴 해요. 디지털 교육도 있으니까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으로서의 인력 육성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전체 금액 면에서도 글로벌 선진국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고, 선택과 집중도 그 와중에 못했고, 컨텐츠에도 조금 문제점은 있으나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추진되는 과정에 저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걸 보완해 나가서 2025년쯤 그 성과를 위대하게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그레이트 리셋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그 등록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그냥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디지털 측면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참여는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부족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4년 정도가 2025년까지 남았다고 치면 그 4년이란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은 뭐 2020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이제 매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이 보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나갈 그 금액이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만들어 간 걸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다행히- 중요한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 1933년부터 38년까지 6년간 추진돼요. 6년간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도 5,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 투자해보자는 개념에서 2025년까지로 잡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025년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낼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 유튜브 실시간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한 3개 정도만. 질문이 3개예요. 보니까. 시계 3개가 딱 있네요. 김아름님, 네. 그 위에도 있는데 우리는 제2 송님께서 이 위기를 이용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씨앗이 되고 미랄이 돼요.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잘 축적할 수 있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걸 먼저 해야 디지털 트윈이든 블록체인이든 나머지 기술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는 나라가 되자, 이게 첫 번째 답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한음님께서 효율성의 청사진 앞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1번 질문과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위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효율성의 청사진 앞에서 뭘 대비하느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 요소, 데이터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보안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럭키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진짜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니까. 예, 럭키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보안의 취약성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아까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 쪽인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블록체인 이퀄 비트코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블록체인은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분산형 암호 기술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해킹하려면 데이터 센터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서 데이터를 긁어오면 이게 해킹인 건데,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암호키를 하나씩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100만 개의 암호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커가 이걸 해킹하려면 100만 개의 암호키를 일일이 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해킹하기 어려운 보안 기술이에요.
그 비트코인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양자 같은 미래 보안 기술을 준비해 놓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보안의 취약점을 대비하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넘어갔고요. 디지털 뉴딜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정의해 준다면 맥스린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디지털 뉴딜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21세기 전반부 격변의 시대를 극복하는 한국의 시스템 전환.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이건 너무 길고요. 우리나라를 완전한 디지털 국가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럼 질의응답 하기로 하겠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마치 그 예능에서 삼행시를 갑자기 요구했을 때 다 잘 쳐줘서 막 반응이 팡 터지는 그 수준의 요구였던 것 같은데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강의 내용이 그 저희가 인류가 그 산업혁명을 처음 겪으면서 여기까지의 그 발자취를 쭉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정책이 보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흐름과 배경을 이거 갖고 만들어 온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저희가 상당히 좀 많다고 느꼈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이런 키워드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거기에는 심진보 책임연구원님이 항상 이제 스피커로서 항상 자리를 해주실 거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하겠고요. 그러면은 그 오늘은 이제 그런 큰 규모에서 그 발자취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제 저희가 사이언스 클래스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그럼 디지털 뉴딜의 한 사회적 현상인데 굉장히 큰 주제로 요즘 다뤄지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해주신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심진보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K 사이언스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다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